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론에서 높임 표현이라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높임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우리 한국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할 때 독특하게 사용하는 게 이 높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높임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이제 농경 사회를 하면서, 그렇죠? 농촌 공동체를 이뤘죠.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가족들이야. 친척이 되죠. 시족, 그러니까 하나의 성씨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면 학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아래가 이렇게 있어요. 위아래.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다 보니까 예전부터 쭉 지키다 보니까 높임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 배경 지식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높임 표현인데, 자, 높임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려면 제가 도표를 하나 먼저 한번 볼게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자, 결국 높임 표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거거든? 아니면 문장을 쓸 때, 그러면 화자가 있어요. 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자가 있습니다. 듣는 이가 있겠죠. 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이 문장을 주고받아요. 이해됐죠? 화자는 말하는 이라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는 없어요, 화자가. 나를 높이는데, 정수님께서. 이렇게는 이상하잖아. 또라이죠. 그쵸? 자, 그래서 자기는 못 높이는데, 자, 문장을 보면 문장은 일단 주어와, 그쵸? 서술어로 이루어지는데,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부사어 이렇게 이루어졌고, 서술어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화자가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청자, 듣는 이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듣는 이. 듣는 이를 높여주는 걸 우리가 청자는 상대방이죠? 그래서 상대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대 높임법은 뭘로 나타나면 서술어, 즉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요. 서술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이제 청자에 얘기하는데 주어가 있어. 문장의 주어. 예를 들어서 문장의 주어가 아버지입니다. 주어가 나보다 높으면 높여줘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주어를 높이려고 하는 게 바로 주체 높임 또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부사어들이 있어. 목적어와 부사어. 보어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와 이렇게 부사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이야기해요. 문장의 객체. 그래서 객체 높임 또는 객체 높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오케이? 자, 높임 표현의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대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우하는 의도 또는 태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높임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체 높임법으로 합시다. 자,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려고 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체 높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 높임법은요. 자, 개념 있죠? 문장의 주체라고 이야기하지. 그 주체는 곧 주어를 가리킵니다. 행동의 주체라서 거의 대부분들이 주어예요. 그래서 문장의 주체인데 주어의 대상을,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들어봤을 겁니다.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 시를 사용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선생님이 나오죠? 높임의 대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담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좀 나이가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는, 그렇죠? 높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선생님들을 좀 여러분들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존경까지는 안 받으라는데 선생님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저 장유유선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대우해 주시면, 존중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도 여러분들 존중해 주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인격체니까 좀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높임의 대상이다라는 거. 이 높임의 대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야. 자, 선생님을 높여야 돼.
그러니까 뭘 씁니까? 일단 깨서라는 걸 써요. 이건 뒤에 주격조사 깨서 이렇게 보이죠?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쓰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데 서술어에서 높여줍니다. 뭐가 높여주면 부르셨다를 보면 부르다에 시, 나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의 기본은 형태소 분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시. 그렇지. 얘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선생님을 역시 높여주고 있다는 거. 이해됐죠? 오케이? 자, 주격조사 깨서는 방금 설명했듯이 뭐야?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 그렇죠? 돌아오셨다라는 것도 분석해보면 돌아오다에 시, 딱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된다? 주체 높임 사람은 역시 시를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어휘들을 사용을 합니다. 특수어휘들. 그러니까 계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잡수다, 잡숫다, 잡수시다, 편찮으시다 라는 것들은 특수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자, 할아버지가 문장의 주어고 주체가 되는데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깨서라는 높임의 주격조사 사용했고 어제 많이 편찮으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편찮으시다는 아프다의 특수어입니다. 아프다의 높임의 특수어이가 돼요. 선생님 아프다는 두 가지인데 아프시다도 쓸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 아프시다가 있고 편찮으시다가 있는데 언제 아프시다를 쓰고 언제 편찮으시다를 써야 되는지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간접 높임, 직접 높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들은요 모두 다 직접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법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직접 높임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을 먼저 했는데 간접 높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거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저분은 높여야 돼. 근데 이분의 소유물이야. 그럼 높여줘야지 라고 할 때가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간접 높임이라고 합시다. 직접 높임은 우리가 그냥 주체 높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체 높임법 중에서 이제 간접 높임이라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간접 높임은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가야 되는 한 단계를 거쳐요. 자,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등이 되면 간접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아프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한번 보면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가 없으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높임의 대상이고 깨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가 없으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없다에 의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의시는 이게 매개모음이기 때문에 받침이 있으면 이제 의가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주체 높임 사담어법이에요. 근데 얘 서술어를 보면 요 없다의 서술어가 뭐예요? 없다는 서술어의 주어가 뭐예요? 휴대전화야. 얘가 주어야. 휴대전화는 높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없으시다 썼지? 선생님 때문이야. 근데 얘의 주어는 누구야? 휴대전화죠. 얘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없으시다에 이 의시를 써서 휴대전화를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여준다. 한 단계 거쳤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도 분석해보면 뭐냐면 있다에 의시게 습니다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의시라는 것이 했어요. 그럼 얘가 서술어지. 그러면은 있어요. 무엇이? 말씀이 되는 거야. 얘가 주어야. 이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왜 높여? 그런데 앞에 뭐가 보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보여요. 교장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그렇죠?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들 많으시잖아. 존경의 대상,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이는 교장 선생님의 그 소유물이 되죠. 이걸 높임으로써 이렇게 높이는 거야, 간접적으로. 이게 간접 높임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예문을 한번 보면
아프다라는 것에 보면은 아프시다와 편찮으시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프시다는 뭐냐면 간접 높임이고 편찮으시다는 직접 높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아프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프시다 언제 쓰냐면 요때 써요. 할머니께서는 귀가 아프시다는 쓸 수 있어요. 왜? 이 귀를 높임으로써 할머니 높여주니까.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귀가 편찮으시다는 안 돼요. 편찮으시다는 직접 높임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접 간접 이렇게 되는 거고 있다는 있으시다와 계시다. 그렇지? 있다는 있으시다와 여기 있다는 있으시다와 계시다가 있는데 있으시다는 간접, 계시다는 직접. 그래서 아버지께서 방에 계시다, 방에 있으시다 쓰면 안 돼. 이해됐죠? 오케이? 자, 더 알아보기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문장의 화자의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거나 그렇죠? 객체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거든. 근데 높임인데 나를 낮추면 높아지지. 나를 낮추면 높아지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겸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양. 나를 낮추면 상대를 높여주는 의미가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게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가 아닌 저, 우리가 아닌 저희 이런 어휘들을 쓰면서 우리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한다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겸양의 의미, 겸양은 낮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저희, 소자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그다음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을 높이려는 의도로 쓰이는 어휘들인데 예를 들어서 연세 진지한 그러니까 나이가 아닌 나이가 몇 살이세요? 막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예의가 없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더 높이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아버지 밥 먹었어? 아 싸가지 없는 새끼 그쵸? 그냥 그쵸?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어휘에서도 높임의 어휘들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직접 높임이었고요. 직접 높임이네. 여기까지가 그 주체 높임이었습니다. 오케이? 주체 높임법을 이야기한 거고 객체 높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객체 높임은 뭐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의 객체, 이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우리가 객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로 물론이면 특수 어휘로 실현이 돼요. 특수 어휘, 모시다, 뵙다, 여쭈다, 엽죽다, 드리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부사격 조사, 깨,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이고요.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는 모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데리고 뵙다는 보다에 동생을 보는 거고 할머니는 뵙는 겁니다. 오케이? 동생한테 물어보는 거고 묻다. 할머니께는 여쭙다라는 거고 동생에게는 주다라는 거고 할머니께는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특수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자, 독특한 게 뭐가 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만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체 높임 선어만음은 시 있었죠?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객체 높임 선어만음이가 없다라는 거. 중세 국어에는 있었어요. 현대 국어에는 없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희영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높임의 대상이 보이나요? 높임의 대상은 일단 아버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아버지 높임의 대상이니까 특수어의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높임의 대상이 보이나요? 선생님이 보이죠? 높임에 부사투사 깨를 썼고 엿주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게 객체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은 어렵지가 않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으로 한번 가보자 합시다. 상대 높임법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해 암기할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 뭐야 걔네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높임, 말 그대로 누굴 높여준다? 상대방, 즉 청자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상대, 곧 청자를 그쵸?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상대 높임은 뭘로 실현된다고요?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이렇게 종결, 어미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높임의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격식체는 뭐냐면 격식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격식을 차린다는 것은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가 뭐냐면 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있을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대표적인 격식체예요.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돼 있고 좋습니다 해서 비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자오, 오, 그 다음에 이리와 함께, 개, 그 다음에 앉아라에 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이제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헤라체가 그냥 격식체에 들어간다. 이 네 가지가 있다. 오케이? 이해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격식체와 비격식체지 이 밑에 있는 건 자세한 건 밑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격식체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비격식체는요. 격식을 차리지 않아. 오케이?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거야.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비격식체를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격식을 차리지 않는 거서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화자와 청자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상대높임법이다라는 거. 그랬을 때 두 가지였어요. 해요체와 해체가 있다는 거. 해요체에서 미국 가요, 미국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이제 밑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도표를 한번 보면 이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진다는 거. 격식은 다시 아주 높임인 하십시오, 하오, 하게, 헤라체에서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하오체는 예사 높임, 하게체는 예사 낮춤, 헤라체는 아주 낮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서 해요체는 두루 높임, 해체는 두루 낮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하십시오체, 헤라체, 해체, 해요체 네 가지고 요 하오체하고 하계체는요 안 써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쓰는 거 봤습니까? 이거 가다로 바꿔요. 가다로. 자, 집에 가오. 이상하죠? 그렇죠? 안 씁니다. 오케이? 안 써요 잘. 그래서 중장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극이 뭔지 알죠? 드라마 중에 이제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네 이름이 뭔가? 자네 여기 좀 앉게. 그러면 하계체를 쓴 겁니다. 약간 낮춰주는데 이해됐죠? 오케이? 많이 낮춘 거는 앉아가 아니라 앉게라고 약간만 낮춰주는 거. 이해됐죠? 그럴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하십니다, 하오, 하네, 하다, 해요 이렇게 돼요. 자, 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체, 해요체는요 명령문을 그대로 바꾼 겁니다.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체, 해요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죠? 명령문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얘에다가 체만 붙인 겁니다.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 그래서 집에 가십시오. 집에 가십니까? 집에 가십시다. 집에 가시지요. 집에 명령은 집에 가오. 집에 가오. 집에 가오. 집에 가오.
집에 갑시다. 집에 가는구려. 자, 집에 가게. 집에 가는가? 집에 가네. 집에 가세. 집에 가는구먼. 오케이?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니? 집에 간다. 집에 가자.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명령문.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함께 가. 집에 가. 이렇게. 오케이, 다 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십시오체부터 해체까지 이렇게 되는데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게 요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 해라체와 요 해체. 왜냐면 둘 다 낮춤이거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이 구별은 쉬워요.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해체에다가 요 붙이면 해요체고 해요체 요 빼면 해체야. 요걸 이용할 거야. 요를 이용할 겁니다. 요를. 오케이? 그래서 요를 넣어보는 건데 자 가라가 있고 가가 있어요. 오케이? 집에 가라. 집에 가. 둘 다 반말이야. 둘 다 이렇게 낮춤으로 느껴져. 그치? 그랬을 때 요를 붙여보면 집에 가라요? 안 되죠. 집에 가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체. 그치? 얘는 해라체. 그리고 라로 끝나네. 그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명령이니까 쉬웠죠. 그쵸?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합시다. 다른 걸로 해보면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가. 오케이? 그러면은 집에 간다요. 집에 가요. 그래서 얘는 해라체. 얘는 해체. 간다요 안 되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밑에 보면 더 알아보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객체 높임을 설명하면서 했던 게 중세국어에는 중세국 현대국어와 달리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서너먼 어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삽, 잡, 잡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인데 현대국어에는 사라져요. 현대국어에는 얘네들 쓰지 않아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상대 높임 서너먼 어미로 바뀝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십니다의 비읍 보이나? 얘네가 이렇게 바뀐 거야. 얘네가 이게 비읍이. 이해됐죠?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거고 어쨌든 중세국어에는 객체 높임 서너먼 어미가 있었는데 현대국어에는 없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